조합으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조합은 오랜만이실 거고 네. 네. 우리 문 팀장께서는 지금 24시간 만에 다시 또 이 빌딩에 왔네요. 오셨죠. 그 제가 듣기로 김민수 대표님을 잇는 그 공무원 연합 후보생이시다. 연합유포스 공무원. 네. 어제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청자분과 뭐 비슷하시겠죠? 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러면 뭐 이거 네. 재방송 안 해도 될 테니까 오늘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오랜만에 정파 사파의 만남인데 역할을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네. 우리 PD님이 아예 썸네일을 그렇게 다셨네. 정파 대 사파.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이제 완전 뭐 우리 아니 제가 스크립트 대충 봤는데 이거 싸움 붙이는 건데? 오늘 한번 가보시죠. 네, 아이고 네. 애널리스트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어, 그 가서는 좋은 말만 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덕담. 만나가지고 네. 덕담. 네, 덕담한다고 시청자분들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저기 문홍철 팀장이 우리 유니언보다는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물을 좀 흐렸습니다. 딴 데서는 좀 듣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정파로서 또 이제 중심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하고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네. 두 분의 얼짱각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시청자분의 투표로 뽑겠습니다. 어. 얼짱각은. 여러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성희 씨 네.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냐? 아무래도 뭐 어제 있었던 게 올해 마지막 금통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파 해석은 사실 이제 어제 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비둘기 결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수견. 네, 작가님들께 듣기로는 윤여섬 위원님께서 매파적 성향이 유지됐다라고 보신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네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뭐 11월 FOMC 때 파월이 대부분 매파적 동결 얘기했을 때 뭐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미국도 정책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파월이 좀 톤을 다운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11월 FOMC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던 그 매파적 동결이 우리나라가 어저께 지킨 꼴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약간 매파 성향 어저께 비둘기 문홍철 팀장도 얘기하셨겠지만 비둘기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뭐 내년 성장률 전망을 좀 낮춘다든지 금통위원 중에 이제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위원이 기존에 한 분에서 뭐 두 분으로 늘었다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가장 핵심 문구는 그 총재가 심지어는 뭐 당분간은 2에서 3개월, 뭐 상당 기간은 한 6개월 내외 정도 시계. 그래서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문구에서 상당 구간을 좀 빼내고, 네. 상당 구간을 빼내고 그거를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텀을 보니까 네. 그 기대를 제거하면서 적어도 최근에 이제 아까 FOMC 얘기했지만 11월 FOMC 이후에 미국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내년 뭐 4분기 정도로 원래 점도표에 찍어놨던 거를 지금 시장은 뭐 5월까지 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기대가 심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한 반년 정도의 시계를 단어를 제거하면서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대를 가져가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시그널링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매파 기조를 좀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문홍철 연구원보다는 아직은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충분히 장기간이 네네. 충분히 장기간 네. 이거 둘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또 그 관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충분히 장기간이란 어느 정도 아. 기간일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어저께 총재가 또 네네네.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상당 기간 6개월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시점에서 가진 정보 갖고 생각하면 6개월보다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6개월보다 더 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무심결에 또 총재가 하기도 했고 아, 네네. 그리고 가장 하느니 중심으로 삼고 있는 물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일단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은 내년 말에서 202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하우스뷰로 내년 3분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는 물가 목표 전에 기대만 우리도 심어도 2%죠. 예, 우리가 지금 2% 타겠습니다. 예. 그 내년 말까지 그 정도 수준을 간다라고 총재가 조금 기대를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방금 충분히 장기간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의 완화 기대를 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내년 한 하반기쯤 가서
물가가 기저효과 먹고 제대로 빠지는 게 3분기부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은 그렇게 시장이 적어도 그 정도 시기에는 믿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저께 조금 텐션을 줬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럼 네. 요 대목에서 한번 또 점검을 해보죠. 이따가 2부에 나오실 우리 두 분 패널 김민수 대표나 이성웅 이사한테는 장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산 주식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리를 하면 이거는 장기간이야. 주식은 그렇죠. 거래일 기준으로 3일에 칼렌더 데이로는 무려 5일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진짜 까마득한 장기인데 우리 문 팀장 보시기에 네. 지금 윤 의원이 설명하신 총재께서 언급한 네. 그 장기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충분히 장기간. 충분히 장기간. 그 총재님의 헌법 중에 좀 재밌는 파법이 있는데 이분이 조건부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시거든요. 이창용 총재께서 네. 조건부 네, 조건부. 무슨 전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조건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저도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조건부. 아하, 예, 예. 충분히 장기간의 기간은 조건부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다. 어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면 그 기간은 6개월보다 많이 길어질 수 있죠. 부동산이 내리면 짧아질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당장. 모든 기준점은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 왜냐하면 이게 가계부채랑 연관돼 있어요. 가계부채랑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계부채는 자연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즉 주택 가격과 조건부다. 우리가 저 FMC 합니다만 우리 금통위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게 MPC인가? 네, 그냥 MPC라고 하죠. MPC 보통. 미팅이죠. 뭐 머니터리 팔러시 커미티인가요? 예. 네네. 예? 예. 맞아요? 예. 네. 커미티 맞을 겁니다. 아니 어제 단톡에 우리 또 기자 후배도 있고 한 거기서 야 너도 MPC 가서 좀 앞줄에 앉아가지고 질문도 좀 하고 해라 우리 이제 멤버들끼리 그렇게 했더니만 MPC가 뭔가 처음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렇게 금통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졌나 싶었는데 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금통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주목을 끌지 않습니까? 한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일단 작년부터는 물가에 대한 뭐 그러니까 물가를 중앙은행조차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약간 후행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미국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작년에 400bp 정도 올리고 올해도 뭐 100bp 가까이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동결 기조를 끌고 가는 논리들도 좀 있었고요. 네. 뭐 그런 금융 내부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총재가 했던 말들 중에 기억나는 게 대외금리 차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라든지 그런 거 평가로 대외금리 차 지금처럼 역사상 최대로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화 정책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상당 부분 어저께도 총재가 얘기했지만 꼭 올리고 내려야지만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중간중간 텐션이 있었던 게 경기가 우리는 확 좋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뭐 환율이 1,350원까지 위협하는 국면도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또 2분기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좀 완화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7월 달까지도 상당 부분 절대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있었는데도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미시 조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시장과 소통도 좀 잘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플레 기대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열어놓고 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균형을 잡으려는 어저께 그래서 매파적 동결이었지만 금통위원 총재가 이제 금통위원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성향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네. 일종의 소통을 더 넓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점도표를 찍거나 이러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런 식의 정보를 통해서 어제는 조금 비둘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인상이 필요 없다는 금통위원이 또 늘어났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의 주목도라든지 역할들을
좀 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나온 이야기 중에 또 이제 문 팀장님께서도 주목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통학인 초계조가 장기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부분이라던가 지역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고민해 나갈 것이다 네. 라는 언급이 또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의 미시적 대응 위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준금리는 그 큰 칼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 경제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큰 네. 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금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물가가 아직 좀 덜 잡혔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부분,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담, 이런 데서 큰 칼을 쓰는 것보다는 마이너하게 충격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 한 개의 대출자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PF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일부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건설사 같은데 신용경색이 생기면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좀 조달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완화적인 제스처일 수 있지만 큰 칼인 기준금리는 조금 더 아껴두겠다는 쪽에서 미시적인 대책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건 금리 자체를 낮춰주는 쪽인데 그 앞에 지금 고금리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미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이제 그게 그런 아까 부동산 쪽에 슬로우다운이라든지 한계 대출자들의 부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내수 소비 같은 게 식을 테니까 그럼 그때쯤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하우스비로는 내년 인플레 갭이 3분기에는 소멸될 거라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년 연말을 얘기했지만 그 앞에도 그 가는 방향만 잡히면 3분기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우스비는 얘기하고 있지만 총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먼저 쓸 수 있는 작은 칼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 그러니까 자꾸 지금 중앙은행들은 이게 섣부르게 완화 기대를 줘버리면 진짜 내년에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게 있잖아요. 철없는 시장은 미국 증시 보세요. 지금 뭐 11월 FOMC 파월의장 한마디 끌고 그다음 미국 10년이 5에서 한 4.3%대까지만 한 6, 70bp 빠지자마자 S&P 500은 3분기에 그렇게도 고점 지금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그 성질 때문에라도 조금은 통제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미시적인 그 파인튜닝 주로 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차주가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도 있거든요. 네. 뭐 자영업자들 뭐 이런 네. 쪽 그런 쪽과 아까 얘기했던 PF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들, 건설사 이런 데가 제일 1차적인 타겟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4분기에 우리 뭐 레고랜드 막 한참 어려운 딱 겪을 때 1년 전이구나 레고랜드 사태. 딱 1년이거든요. 그때도 체한펀드 가동하면서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대출해주고 그래서 하느니 지금 그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하죠. 그 중개들 대출해주는 거 잔고가 한 9조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카드들을 남겨놓고 네. 예, 조금 더 금리 인하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케이. 그쪽을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정파다운 설명이라서 약간 뿌예요. 약간 뿌여니까 우리 문 팀장님, 자 아까 금리 인하는 큰 칼이라 하셨어. 그럼 작은 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작은 칼이라고 아니 큰 칼 대신 내 들고 올게 하면서 미시적 대응이라고 총 들고 오면 어떡해? 네. 뭐 미시적 대응 뭐 어떻게 하면 자 하는 총재셔 금리 손 안 대고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제가 그 방금 뿌연 시야를 새빨갛게 칠해드리겠습니다. 맑게 할 수는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맑게 할 수는 예, 없어요. 예. 맑게 할 수 없으니까 새빨갛게. 새빨갛게. 알겠습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중앙은행은 미시적인 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 미시적인 정책을 쓸 수 없다? 없어요. 그런 정책이. 없어요. 총액 한도 대출 조금 있어요. 총액 한도 대출? 그 외에는 미시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김열매 의원님이 아니 오늘 그 얘기는 그러니까 금통위의 얘기는 미시적인 정책을 하느니 말했다는 것은 우리는 금리 내릴 생각이 없고 미시 정책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나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에 대한 반론을 김열매 위원께서 김열매 의원께서 역시 제시를 했고 남다르다. 나는 상당히 그 정도 반론은 떠오르지도 않는데. 상당히 저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만. 해석할 수도 있겠구만. 하지만 저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 몸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독립성을 지닌 한 몸이죠. 독립성을 지나면 그럼 뜨거운 얼음, 소리 없는 남성. 네, 모순적 발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몸인데 따로 갈 수 있겠냐? 즉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금리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금리밖에. 그리고 그 정책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느냐? 결국 부동산이에요 지금. 오늘 기승전 부동산이시네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정부에서 내는 그러게요. 모든 정책이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포커스돼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 안정도 있고 대출도 있고 뭐 신생아 대출 포함해서 게다가 요즘 주택 가격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이 집중돼 있죠. 그렇죠. 이 시장이 어떻게 안정이 되어 있냐면 당연히 PF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연착륙시키느냐가 정부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의 지지율과 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래도 내년도에 통화정책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내 내부적으로 충격은 부동산 쪽에서 제일 리스크를 크게 보고는 있고요. 근데 네. 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한 시장 가격 지표를 위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앞서 문홍철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한은이 쓸 수 있는 미시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한은 내부 자체적으로는 아까도 뭐 제가 뭐 총액 한도 대출도 예. 얘기했지만 올해도 정부가 회수 부족한 부분에서 한은에서 지금 그건 원래 이제 한은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 정부 대정부 대출 금액이 뭐 금액이 지금 몇십 대로 굉장히 크게 급증해서 그런 것들도 땡겨 쓰는데 뭐 한은의 역할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그래서 정부랑 한은이 공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해는 이 세수가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한국은행이 또 뭐 협조나 역할들도 있었다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앞서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위기가 터지면 정부 쪽에서 개입하고 가능한 건 훨씬 많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아까 그래서 정부가 분명히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큰 칼들은 또 정부가 갖고 있는 또 무기들이 있죠. 예. 그쪽이 이제 가계부채에는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총재도 늘 강조하고 있고 한은이 금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은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이 이제 펀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들도 조금씩 넓혀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내부적으로는 물가 외에 고용까지도 경기 안정까지도 한은법의 주요 한은의 이제 그 제일 핵심 목표로 예. 넣자 하는 예. 것까지 좀 하는 내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마 하는 총재라든지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점점 넓혀가야 될 영역이라 생각한다면 앞서 문홍철 팀장님은 한은이 작은 칼이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뭐 한계 영역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건 정부가 제일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돈을 출처하는 건 하는 쪽에서도 권한이 있다라고 근데 그 작은 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네. 작은 칼의 파장, 영향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네. 작은 칼이라고 표현을 썼냐면 네. 한 그 경제주택 국소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중소기업 지원 같은 네, 거 할 네, 때도 네. 하는 대출 받았을 때 뭐 1% 금리에 이제 정말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하느니 그동안 꽤 그 네. 대출도 꽤 많이 해줬고요. 뭐 그런 식의 마니아한 부분이 있긴 한데 내년에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는 쪽에서 아직까지 그쪽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대응한 적도 없고 네.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케이. 내년에 충격이 발생하면 그때 좀 논의가 되겠죠. 일단 제가 들은 느낌. 혹시나 한은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시장의 소리가 궁금해서 부른다 치면은 아마 유니언을 더 자주 부르실 것 같아요. 하는 저 생각이. 이번 주 화요일에 하는 직원들 앞에 발표하고 왔습니다. 발표하고 예, 오셨어요? 어떻게 딱 예상이 잘하셨어요? 안 부르시지? 아우 저 같은 사람을 부르면 큰일 납니다. 아유, 경제 정책에 우리 큰 혼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데요. 경제 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아까 독립성 얘기 중에 제가 또 이창영 총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정부로부터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성을 못 지니고 있다. 그만큼 연준하고 따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무슨 연설 하나 한 거 맞아. 그거 한번 짚어주세요. 그때 시장은 꽤나 월러 이사의 그 연설을 가지고 제목이 뭐였더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원로 이사의 썸씽 어쩌고가 기부한 것 같다는. 아, 10월 18일 날은 까먹었어. 10월 18일 날은 연설했던 제목이 Something's Got to Give. 그러니까 뭔가가 포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28일 날 했던 그 연설 제목은 Something appears to be giving. 뭔가가 지금 항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항복하는 그게 뭡니까 했더니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 양반 얘기가 그거였죠. 네. 아니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이렇게 좋아, 경기가 좋아? 이거는 좀 양립할 수 없다 그 얘기였죠 처음에는. 처음에 했던 말이 뭐 그러면 이 뭔가가 어느 쪽인가 항복을 해야 될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든지 경기가 좋으면 아니면 인플레 둔화되는 만큼 경기가 좀 꺾이든지 이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취지죠. 음. 먼저 얘기해. 즉 누가 자빠져야 인플레가 완화가 된다. 이게 이제 이전까지 했던 얘기였던 거고. 어디가 부러져야. 예. 지난주 2일 전에 얘기한 건 자빠진 것 같다. 자빠진 것 같다. 경기가 자빠진 것 같다. 그렇죠. 아니 그거 관련돼서 그 원로이사 발언과 동시에 베이지북이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맞아. 베이지북에서도 지금 베이지북의 단어에 이게 매파적인 단어와 비둘기적인 단어들을 추출해서 요즘에 그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덱스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화적 단어, 매파적 단어를 추출해 보니까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고 그런 문구들의 전대수가 약간은 이제 경기에 좀 나빠지는 쪽에 대한 인식 쪽의 수치로 전환이 되고 있고 10월 달에 왜 그 유명했던 그 헤지펀드 그 매니저 빌 에크먼이 미국채 그렇게 쇼쳐야 된다고 난리치다가 미국 뭐 30년 5%대 중반도 갈 거다 하다가 갑자기 그 양반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이 어렵다. 이게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지표들이 꽤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데이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 전에 저 혼자 출연했을 때 그때 와서 뭐 올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게 보이는 데에는 네네. 그때 여기 나와서 얘기 드렸는데 0%대 성장이 2%대까지 올랐는데 공교롭게 올해 미국 시장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미국 정부가 썼던 재정 적자가 한 5에서 6%쓸 거랬는데 8% 이상을 썼다는 거죠. 적자를 많이 늘렸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0%대 성장으로 내년 대선에서 갈수 굉장히 없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연준은 저렇게 긴축하는데 재정 적자를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할 정도로 8%대까지 늘렸다는 거죠. 그 돈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게 3분기에 미국 금리까지 끄잡아 올리는 힘이 있었는데 문제는 장기 금리가 5%대 올라오니까 미국의 평균 임대 수익률을 누르는 모기지 금리와 저신용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걔네들의 이익률보다 조달 금리가 더 높아지는 환경까지 몰려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매출이 이번 4분기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블랙 프라이데이 나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이버 먼데이도 좋았고. 네, 절대적으로 가격 효과도 있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카드 매출 사용액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 두 자릿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 4분기에 급격하게 꺾여서 마이너스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그동안 잘 쓰고 오다가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조금 돈을 더 썼다는데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말인즉 이제 재정이 분명히 아까 얘기드렸지만 과도하게 돈을 쓰면서 미국 경제 과열을 이끌었지만 장기 금리 상승하고 그게 10월 달까지는 증시도 끄잡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소비가 잘 나갔던 환경 쪽에서는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국 정부도 심지어는 그 고금리에 대한 부담 덜어주겠다고 4분기 발행 계획을 원래 한 8천억 달러 정도 채권 3분기에도 1조 달러인데 그보다 적지만 8천억 달러대 찍겠다고 한 걸 무려 10분의 1 800억 달러를 줄여줬거든요. 그거 채권 덜 찍는 대신 세금 감면해줬던 거 다시 복원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꾼 걸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타이트한 고용과 양호한 소비라고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재정 승수 효과 지원해주는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 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칠링해진다. 그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라라라님은 채팅창에서 어딘가 자빠질 것 같다 하는 그 번역 내지는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자빠졌다.
자빠졌다. 네. 최근 네. 근데 기부를 갖다가 꼭 그렇게 자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죠. 과하다라고 네, 말씀을 과합니다. 하셨는데 네. 자 지금 우리 원로 이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말은 우리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효과가 나. 인플레도 깔아앉힌 데다가 경기도 너무 뜨거운 걸 줄였다 했는데 네. 3분기 GDP가 네. 잠정치 나오고 속보치 나오고 이제 아니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는데 속보치 4.9% 연율로 4.9% 했을 때도 헉 했는데 이걸 잠정치로 5.2% 네. 그럼 뭐가 경기가 기빙한 거 일단- 이걸 우리말로 하기가 뭐 해서 월러 이사가 매파예요. 그걸 알고 그리고 최초의 매파였어요. 그것도 알고 말을 바꿨어요. 바꿨어 비둘기로. 비둘기로 이번에 음. 이틀 전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봐서는 뭔가가 인플레나 경기 중에 뭔가가 기빙한 게 아니고 네. 홍철이 형 말 맞다나 자빠진 게 아니고 네. 원래가 자빠졌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자빠졌는지. 보여주세요. 네.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그림. 5페이지 그림을 잠깐 띄워질래나요? 화면을 5페이지 금방 그림. 준비가 될 겁니다. 예. 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연한 선은 이제 성장률, GDP. 우리가 보는 QOQ가 아니라 이제 YY입니다. 네. 진한색 선은 참고로 이거는 어떤 베스포크라고 하는 개인적인 투자자 어떤 기관, 자문기관이 그냥 만든 지표인데 네. 베이지북을 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표에 대한 신뢰성. 어저께 얘기한 응답률의 문제도 있지만 계절 조정치가 큰 위기를 겪으면서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좀 오염됐을 수 있다. 아, 그래서 베이지북의 특징은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인터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AI로 그 감정에 대한 자연어를 처리한 센티멘트를 처리한 그림이 진한색입니다. 진한 색이. 진한색은 GDP를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엔 GDP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 그래프의 의미는 그거다. 이 자연어 처리 센티멘트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저 베이지북의 감정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예. 지난 금융위기 때 이후로 센티멘트가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원래 베이지북이 둔화됐다. 경제가. 네. 이런 말을 거의 안 써요. 음흠. 그러니까 슬로우드 영어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잘 안 거의 안 써요. 나오는데 제 네. 기억으로는 근 10년 내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거든요. 슬로우드, 네. 과거형. 네, 과거야.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미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센티멘트 상에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만약 왔다면 내년에 성장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원로 이사는 그 센티멘트를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바뀐 태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3분기 5.2% 이거 보고 미국 괜찮네 하면 안 된다. 자, GDP가 그렇죠. 네. GDI 보셨습니까? GDI는 어떻게 나왔어요? GDI는 2년 동안 거의 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죠? 그 함의가 뭐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왜 GDP랑 GDI가 이렇게 거대한 차이가 나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원인에 그러면 대해서는 some things got to give네. GDP든 그렇죠. GDI든 어느 네. 쪽에 하나 네, 포기해야 되네.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DP, GDI 중에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사파에 저 네, 얘기를 다 듣고 우연 하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럼 그냥 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10페이지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장률이 아니라 이제 전체 수준이에요. 이 기울기가 성장률입니다. 이 기울기가 GDP 성장률입니다.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계속 전체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죠. 예. 보시면 녹색이 GDP. GDP의 추세선. 예. 그리고 3분기에 잠깐 고개를 들었죠.
예, 잘 나왔죠. 그런데 빨간색 선은 GDI입니다. 네. 보시면 22년부터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네네. GDP와 GDI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GDI는 가계가 중심이 된 소득 여건인데 GDP는 경기 주체 중에 정부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저 두 아하. 개의 차이는 아마도 이전 소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의 기울기는 GDI고요. 가게가 진짜 실제로 벌어들이는 것. GDP는 정부까지 돈을 써가면서 만들어낸 성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괴리 차이는 제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 미국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로 4.9% 그게 5.2까지 잠정치가 네. 올라왔는데 그 안에 소비가 대략 2% 후반대 거의 3자 가까이 나왔고 소비가 매우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일 간과할 수 없는 효과는 작년 하반기부터 무려 5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정부의 그 성장의 기여 도로는 0.7%대. 그리고 그게 2% 성장을 하든 3% 성장을 하든 요번처럼 5% 성장해도 정부는 계속 0.7%대 기여율로 평균을 따져보면 대략 20% 후반대입니다. 그게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일 때 경기 여건이면 정부의 성장 기여율은 100분율로 환산하면 10% 초반밖에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경제는 원래 가계하고 기업이 돌려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정부가 자꾸 근데 나서. 저 GDI와 GDP 괴리차부터 정책의 개입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지금 껴들어가지고 계속 말이 좀 길었는데 계속 여기에 하셔도 됩니다. 네, 저 여기에 저도 그림을 이제 저는 좀 더 명확한 그림. 아까 예. 문홍철 연구는 저도 아까 베이지북의 센티먼트 단어들이 윌러 네. 그 얘기를 했던 걸 직접 보여주셨는데 예. 제 이 페이지에 있는 제 오른쪽 그림 이걸 봐주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팬데믹 상황 때 이제 카드 매출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그동안 미국 정부는 21년부터 23년 시작할 때까지는 여기까지 계속 가계 카드 쓰는 돈의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양호한 미국 경제의 제일 핵심 주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 3분기까지는 왜 그 아까 전체 3%에 가까운 성장이 소비였고 0.8%가 정부의 기여도였는데 나머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머지가 뭐죠? 기업 뭐 순수출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그쪽은 마이너스 제로였습니다. 나머지가 2%가 뭐였냐면 재고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성장이 그렇게 과열되게 나왔어도 소비는 뭔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다라는 쪽에 해석이 많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힘이 이제 금리 올라오면서 재정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카드 사용액의 기울기가 이번 4분기에 이기울기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무려 21년부터 계속 이 두 자릿대를 유지하던 카드 매출 속도가 아까 뭐가 월러이사 같은 사람들 그 강성 매파가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꼬랑지를 내리냐?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그 힘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잠깐 그 싸게 파는 구간이니까 거기까지 매출이 유지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매출을 보면 이제 무서울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초과저축이다 이런 걸로 소비를 잘해왔는데 이제 그 힘이 빠진다. 또 하나 그림 더 보여드리면 3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죠. 요번에 아까 제가 모기지 금리가 뭐 많이 올라와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 심리 지표의 제일 대표적인 NAHB가 10월 달까지 기준을 이었다가 예. 지금 4개월 만에 34포인트. 팬데믹 때 바닥이 30포인트거든요. 그것도 주택 심리 지표 2개월으로 빠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은 미국의 이제 몸통 물가라고도 할 수 있죠. 주거비. 네. 그 주거비가 쉘터가 전체 CPI의 40%, PC의 20%를 차지하는데 그거의 선행 지표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이 월세거든요. 월세. 실제 임대료, 렌트. 얘가 YOY로는 이미 마이너스가. 월세가. 예, 작년에 워낙 팬데믹 2년 동안 과열되게 월세가 네. 올랐다가 이게 마이너스 값인데 더 중요한 건 8월 달에 월간으로 마이너스 0.1에 9월에 마이너스 0.5에 요번 10월 달 숫자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전월비. 네. 왜 주택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고금리 상황이 우리나라도 지금 PF 문제가 심각하지만 미국이 이 금융비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주택 거래량이 신규 주택은 좀 돼요. 왜? 기존 주택이 아예 거래가 안 돼요. 역사상 최고 2008년 금융위 때 부동산 시장 박살나던 수준으로 거래량이 위축됐습니다. 기존 주택이 원래 대규모 재고 기준으로 많이 돌아야 되는데 3% 4%의 모기지 조달받은 사람들이 지금 집 하나 갈아타겠다고 그 처리하는 순간 7% 8%의 금융비용을 져야 되거든요.
그 고금리의 부담이 월세까지 이렇게 잡아먹고 들어가면 자본시장의 중심축인 부동산도 미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상업용 부동산 노이즈가 나왔는데 네. 제일 중심축인 카드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아까 제가 그 카드 매출 떨어지는 건 보여줬지 연체율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체율도. 근데 지금 월세 가격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중심도 흔들리면 그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제일 중심 몸통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염려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케이, 잠깐만.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두 분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사이에 이제 이렇게 대담 이후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채팅창의 분위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로즈님 역시 전파가 쨈메더 아카데믹하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사과나무 21년. 에너지로는 이분이 사파인 듯한데요. 지금 유니언 한참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에너지로는 네. 이분이 사파인 듯한데요. 전파가 원래 차분하지 않나? 자. 그러면 뭐요 지금? 내년에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네, 문 팀장님. 저희 공식 전망은 아니고요. 제가 한마디만 잠깐 묻을게요. 네. 마녀주님이 이러셨어요. 뭐라고? 어제 문 팀장님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셨대요. 왜요? 불안해서? 어제 얼마나 겁주신 거예요. 이유는 안 죄송합니다. 써져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밤잠을 밤잠을 설치셨대잖아요. 설치셨대요? 어제 제가 이 지표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패턴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패턴상 제가 오늘 그 베이지북 차트나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센티멘트를 어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이 베이지북 말씀을 드리면서 네. 더 불안해하실 것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거 다시 한번 봐야겠네. 어제 네. 모처럼 집에서 보다가 네. 거대목에서 내가 무릎을 쳤거든. 이 응답률이 왜 떨어지겠느냐.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면서 야,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봐서는 동양권에서는 문홍철밖에 없다. 이러고 왔는데. 전 세계에서도 저밖에 없는데. 세계에서. 죄송해. 동양권이라고 너무 좁게 잡았네. 세계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고 갑시다. 네. 경기 어떤 의미가 될까? 리스크가 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뭐 이걸 갖다 경기 침체 리세션을 하는데 경기 침체 온다?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저희도 하우스비로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만 말 보태면 저희도 왜 아니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매파들이 벌써 이제 또 약간 밑밥을 깔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매파들이 지금 기빙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금리 경기 나빠질 거에 대비해서 장기 금리가 60, 70 빠지는데 S&P 500은 3분기에 고점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철이 없는겨? 아니 시세는 죽어도 좋지 않습니까? 1분기 금리 인하 안 되는데 지금 달려야지. 여기 1분기 금리 인하인가요? 라고 빌 에크먼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은 해결되나?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해결돼요.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되나? 뭐 지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해 바뀌자마자 1월부터. 아니 예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중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말 전 되게 싫어했거든요. 선제적. 예, 무슨 뭐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 예, 뭐. 나중에 어려워질 때 생각해서 뭐 어. 금리를 올려놓으면 그게 뭐 비축.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물가 때문에 뭐 5%가 넘는 그 기준금리의 버퍼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까지 뭐 대략 한 100bp 정도 인하해 줄 거라는 믿음 정도의 장기금리가 한 60, 70bp 빠졌다고 주식시장은 이번 달에만 S&P 500이 8%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만. 우리도 두 자릿수 올랐어요. 아, 11월 달에. 우리는 코스피 그동안 코스닥.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수출 경기 덜 도니까 올랐으니까. 그게 모멘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게 이 팬데믹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놨고 그 돈의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겪었고 지금도 무리한 긴축을 했는데도 내년도까지도 침체가 그렇게 쉽게 온다라고 단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게 꺼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쌓아놓은 저 금리와 그리고 QT로 뭐 연준 자산 줄이고 있는 거 그런 룸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보니까 침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당 과정들이 저는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또 네.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하나가 네. 이 4페이지에 오른쪽 그림 하나 봐주시면 방금 미국과 우리 주식시장 이번 달 우리가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올랐잖아요. 예. 그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년 22년 연초가 S&P 500이 아마 최고가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요. 4,800, 4,000 맞아요. 후반에서. 예, 예. 근데 그때 이거 금리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금리 올라가는 대로 주가가 그대로 끌려갔어요, 작년에. 금리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그대로 무너졌다고요. 무너졌죠. 네. 작년에는 통화 정책도 엄청 긴축적이었지만 올해 제가 재정을 왜 강조하냐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균형 수준이 한 4%대까지 막 줄이면서 정책이 다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우리가 하드랜딩 얘기하고 미국 경제 뭐 0%대 성장 막 이렇게 예측했던 게 올해 그냥 내비뒀으면 바이든이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쓰지 않았으면 민간과 가계와 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돌려야 되는 그 두려움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올라가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주가가 숨고르기를 했는데 우리랑 미국 증시가 이 그림이 다른 게 우리는 2에서 3분기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그대로 끌려가서 떨어졌어요. 우리는. 왜? 그리고 미국은 이때 역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보시면 8월까지 미국 증시가 한번 위로 빡 뿜습니다. 왜 그렇죠?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재정이 서포팅해지면서 경기를 좋게 만드니까 경기 좋은데 주가 올라야지. 이 힘이 있었고 우리는 정부가 올해 무리해서 돈도 안 썼고 1%대 성장에 탄력이 낮다 보니까 2, 3분기에 코스피 그래 보면 코스피는 그대로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떨어졌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은 배드이즈 구슬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이전 고점 수준 다 왔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는 게 저는 주식 자체를 나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채권제의가 보고 있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있어서 이걸 길게 얘기 드렸습니다. 요번에 경기가 좋다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 주가 고점을 찍었던 8월에서 9월 FOMC 전에 고점을 찍었던 시점에 미국 10년 금리가 얼마였냐면 딱 4%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연준이 DSG라고 해서 동태적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로 요 단기간 몇 년 동안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물가도 높아서 그걸로 균형 금리를 한번 추정해냈더니 대략 4% 내외 정도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걸 오늘 굉장히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9월 FOMC에 미국 10년 금리가 4% 초반대는 파월이 야 경기 이렇게 좋고 물가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 100bp 낮춰주기란 거 아니야 50밖에 못 낮춰주겠어 그렇게 호키시하게 나갔다가 이게 11월 FOMC 전까지 5자를 향해 치솟아서 장기금리가 그 단기적으로 좋았던 숏런하게 보는 그 상황의 적정금리 4%를 무리하게 장기금리가 단기 말고요 단기 상황이 좋으니까 2년 이내 단기금리가 뭐 4자 위에 5자 근처 가도 그거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석을 안 했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갔더니 파월 의장이 점도표 잉크도 안 말랐는데 11월 점도표 지금 회고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11월 FOMC에서 그 우리 9월에 찍어놨던 그 점은 너무 의미를 많이 두지 말고 그건 무슨 우리 계획도 아니고 합의 사항도 아니야. 이래버렸어. 그리고 또 장기금리 상승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톤다운하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 월러 이사까지 톤다운한 건 저는 미국채 10년 4자 내려오기 전까지 증시가 인덱스를 투자해서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베끼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백그라운드. 아까 우리 경제 걱정되는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배드이즈 굿이잖아요. 금리가 위협했던 이 숨통이 풀리니까 주가도 이전 고점까지 올라온 건 맞는데 제가 늘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주시장이 폭망하는 건 아니에요. 배드이즈 배드로 나쁜 건 나쁘다 인정하고 미국 10년이 4자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해야지 주식시장이 지수를 투자해서라도 돈을 번다라고 배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정도까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단기간에 이번 달에 핫했거든요 증시가 11월에. 근데 저희 하우스에서 글로벌 전략하는 친구가 이번 12월 월간 보고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산타는 이미 왔다감. 산타 언제 왔다 갔어요? 11월 달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산타랠리에 대한 이제 노래를 넣어서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산타랠리 맞나요? 이렇게. 근데 그게 11월 달에 좀 땡겨 반영했고 근데 다시 안 와요 산타? 또 산타가 와야 하는 시기는 원래는 12월이잖아요. 우리 작가님 첫 질문이 그거네. 기쁘다 정파 오셨네. 그죠? 지난번에는 기쁘다 산타 오셨네 이거였거든요. 안 기쁜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얘기 길었는데 네. 아 잠깐만 근데 12월에 그러니까 산타 안 온다고요? 저희는 하우스비로 저희 글로벌 주식 전략가가 산타는 이미 왔다 감이라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가 왔다 다시 감. 오는 건 없다. 왔다 가버렸음. 안오. 그러면은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래 됐는데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또 못 찾겠다. 지금 시간상 못 찾겠는데 원래는
문홍철 팀장 비유대로 해가지고는 다들 수익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바로 최근에 두 분 나오셨을 때 그때 요 앉아 있었고 문 팀장 여기 앉아 있고 윤 의원 여기 앉아 있을 때 뭔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때 막 문 팀장이 저럴수록 난 더 사고 싶습니다 주신 얘기 그게 기억이 나요. 할로윈 이후에 들어가자. 할로윈 이후에. 아, 그쵸, 그쵸.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박제됩니다. 이제는 지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모든 게 유튜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붙였을까 채권 연초에 들어가서 물린 분들 물타기 할까요? 아니면 지금 금리 5%에서 10년물 5% 갔다가 4.3% 밑에까지도 순식간에 오는데 이러다 보면 이거 3%도 가겠는데 내년에 뭐 한 200bp 이상 금리 인하 배팅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신규로 채권 들어가 말아 들어가요. 들어가라. 12월에 주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산타는 안 올 수 있지만 루돌프가 올 겁니다. 산타 없이 루돌프만. 루돌프만 와도 루돌프 산타만큼은 아니지만 루돌프도 선물이 좀 들려있을 그걸 거다. 맞춰 끄는 건 루돌프인데. 아하. 아 이거 위원님 동의하세요? 아, 저는 아까도 네네네. 이미 그러니까 선물은 이미 주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자산 쪽에는 기대가 없는데 채권은 루돌프도 선물이 있대잖아요. 아니 근데 채권도 그러니까 채권이 경기가 나쁜 걸 확인하고 더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아까 그 앵커님들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연초 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한국은. 연초보다 지금이 더 낮다고요? 네. 금리가? 금리가 그래서 채권 보유하신 분은 연으로 이자 수익 챙겨가지고 지금 플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물리신 분은 없습니다. 국내는? 미국채를 사신 분들은 좀 물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저는 우리가 3분기에 미국 금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금리가 3분기에 우리가 4%대 국고채 금리를 봤을 리도 없을 것 같기도 했고 지금도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까 저희가 뭐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기대들 땡겨 들어오면 아직도 먹을 놈은 남아있다. 요즘 개인들이 저 진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화도 좀 받거든요 요즘에. 네. 개인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관심들이 높으신데 미국 그런 측면에서 금리 폭은 미국이 좀 더 하락할 폭이 더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네. 과열된 경기가 식는 과정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가 더 빠진다. 그럼 금리 빠지면 주식시장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논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미국 10년이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산타는 없다. 아니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도 하는데 성장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또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금리에 민감하죠 성장주들이. 네, 그 부분은 어떤 조언을 그러니까 주실 저는 수 있을까요? 더더욱 성장주 쪽으로. 더더욱? 다만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성장주가 한국은 기술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로 가치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가치주 추천드리고요. 아하. 미국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장주 해야죠. 방향성을 금리에 그렇게 민감한. 가져가. 저는 배드 이즈 굿. 근데 경기야 망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윤 의원님이 약간 어깨가 아, 들썩들썩 아니요.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성장주의 네. 강세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 주도하의 올해 3분기는 레가시 주식들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았잖아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인위적으로 재정이 서포팅을 많이 해서 경기를 좋게 만든 거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빠지는 과정에서 그 올해 3분기에 좋았던 주식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다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얘기는 예전에도 나와서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스타일은 내년에 분명히 바뀔 거라 보는데 아까 국내 주식에서 가치주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내도 이제 내년에는 꿈과 희망의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꿈과 희망의 내년에는. 성장주? 내년에 네. 금리 인하면 그러니까 아까 예. 반도체하고 뭐요? 반도체랑 철강화학 저희가 추천하고 여기는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화학. 예. 자 우리 죄송합니다. 아니 저 뭐뭐 하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저 좋아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동아님이 고군분투하시는데도 아직도 300개도 안 돼 좋아요. 저희 300개도 안 돼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순식간에 아. 1000한번 넘기게 우리 문 팀장 한번 갑시다. 네. 저 내년 유망업종 중에 2차 전지라고 한번 언급해 주세요. 좋아요가 나오면 부탁드릴까요? 저한테 왜 이런 어려운 좋아요가- 저 회사 다녀야 돼요. 회사 저 다녀야 회사 오래 다녀야 돼요. 아왜 연합인포맥스에서만 왜 2차 전지를 언급들을 안 하느냐고. 저 회사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저로 여의도에서 갑자기 뒷목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뒷목 잡히는데. 소장님의 한 가지 희망사항 같은 건데 이제 다들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말 돌려야 되겠다. 그것보다 오케이. 말 돌려. 말 돌려. 아, 미국 제10년 4.1까지 하라. 4.1 네, 언제까지요? 올해 중. 아 올해 중. 올해 중
그리고 내년도엔 당연히 3%대. 그 지난번에 갖고 왔던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목표치 타겟 채운다고. 네, 4.1%고요. 4.1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데 아마 12월의 재료로는 BOJ가 긴축을 한번 세게 할 것 같습니다. BOJ가 네. 그때 그러면- N강세 N강세. 그리고 미국 채금리도 반등하겠죠. 그러면 N원도 다시 튄다. 예, 이제 N원도 다시 튄다. 원화 대비해서 튄다. N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아마 좀 12월에는 좀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 벗어나실 수가 같습니다. 있다. 예. 아까 조금 클리어하게 갑시다. 지금 사파는 저렇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질러. 네. 그렇게 4.1 10년물 미국채. 아까 4%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을 때 4%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일단 내려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도 연내는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말란 연내는, 얘기죠. 예, 연내는 하지 말란 예,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연내는 그렇게 주식이 좋지는 않은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 좋은 뭐 상품 중에 하나가 N으로 미국채를 사는 게 있습니다. N으로 미국채를 사는 거. 네, 그러니까 엔화 표시 미국채 ETF 같은 게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 뭐 상품명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그게 N이 이제 아까 문홍철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통화 정책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긴축 기조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커런시.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오래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싼 N에 지금 단기 금리 5%대가 넘는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면 그걸로는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투자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추천합니다. 단 이 상품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뭐죠? 한해지 원 N은 열려 있는데 N 달러는 해지돼 있거든요. 한해지 비용이 N 달러에서 연간 환해지 코스트가 6% 정도 발생합니다. 오래 들고 가면은 좀 비용이 있어. 그래서 짧게 먹고 나와라. 너 오래 머물진 말고 네, 올해 연간 6%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또 됩니다. 이런 팁까지 짧게라면 주시고 어느 정도? 아, 우리 뭐 다 잘 3개월이면 몰라요. 장기잖아요. 1개월이 되죠, 뭐 1개월. 채권 투자자가 3개월이 장기면 홍철이야. 네. 형이 금리하고 환율까지도 보는 부이잖아. 네. 내 진짜 이거 진심 어린 조언이야. 어디 가서 진짜 나 왜 환 전문가입니다 하려면은 네. 원엔 하지 말고 N원 하산. N달러 하지 말고 달러엔 하고 네. 기준 통화를 앞에 불러주사. 맞습니다. 맞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맞춰가지 말고. 어디 달러 원이라고 하냐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정정하고 가야지. 저 직장 생활 오래 해가지고. 정파라면 그거 갖다가 왜 N달러가 아닌 달러이며 왜 그걸 갖다 정파는 설명하고 갈 거야. 오늘 사파니까 그냥 그래도 또 문 팀장님 회사 생활 좀 잘 하실 저 수 회사 생활 있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드릴까요? 보아하니 우리 또 유니언은 네. 새벽 끝이 나와갖고 시장 보고 리포트 쓰고 세미나 다니고 저녁에 또 가서 또 육아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오. 형은 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혹시 이래요. 부동산 쪽에 갭 투자도 하셔? 아니요. 절대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은 전 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전 정부의 시책을 명확히 다루고요. 수많은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을 적으로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진짜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 것 전국의 같은데. 갭 투자자님들께서 약간 일어나실 수 있는. 정부의 갭 투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투자자분들이냐? 정말 살려고 들어간 집인데 내 하나 전세를 끼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살려고 실수요자. 맞아요. 수요자. 극히 일부의 그 갭 투자자들이 극히 일부 아주 극히.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요즘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주시하는 게 느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충분히 기간이라는 건 부동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부동산 이야기 주시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부동산에 어떤 흐름이 영향을 준다와는 별개로 좀 이렇게 좀 흘러가겠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으세요? 지켜보시면서. 이제 제가 방향을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절반은 저의 적이 될 거고. 이미 내려놓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부동산은 안 돼. 왜냐면 금리랑 환율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의견 나올 수 있지. 내 포지션과는 반대지만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부동산은 얘기를 하는 순간 어허.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가 돼.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기준만 드리겠습니다. 기준. 기준? 네네. 네. 2021년에 급등, 22년에 급락, 급락, 올해 반등 반등. 했죠?
네. 자, 정고점을 아직 가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야.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가야 돼. 네. 부동산이 네. 가야 그러면 돼? 가야 되면 그래야 계속 가요. 상승하려면. 그러니까 정고점을 오를 뚫어야 거면 간다. 정고점을 뚫는 게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하면 계속 이 말씀이시죠? 금리도 그러면 안 내리겠지. 근데 정고점을 못 뚫으면 그럼 차트가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아까 안 좋아요. 계속 내년에 금리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못 뚫는다는 아이고, 얘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야. 왜요?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해입니다. 네, 맞게 해석 오해. 해주셨는데 그래,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래, 우리는 나오셔야 돼요. 얼렁뚱땅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또 여삼이 형이 딱 잡아주네. 그래서 아. 교수님이 이렇게 오해. 말씀하셨어요. 역시 두 분이 나오시니 명확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근데 본인 집은 안 팔 겁니다 아마. 아니,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 없겠죠. 계속 예, 충분히 그렇겠죠. 긴 시간. 오르면이라고 자꾸 가정형으로 얘기하잖아요. 두 분 아세요? 숱한 뭐 방송도 있고 방송도 다 끝나고 나면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매체가 많은데 네. 두 분이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오시면은 제일 반응이 좋아요. 딴 데 가는 것보다. 예. 근데 또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또 조회수 안 나오는 것 중에 옛날 주간 전망대 때부터 이 부동산 하면 잘 안 나와. 다른데 부동산만 갖고 하는 컨텐츠는 보면 몇십만이 엄청 터지는데 묘해. 어떤 시청자분들의 그래요? 어떤 신기하네. 관심이나 포지션이 달라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그리고 채권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 인포맥스 연합뉴스 경제 TV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종목 하나 주세요가 이제 제일 아메바적 질문이고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금리 우회될까요? 경기가 우회될까요? 이거 은근히들 공부들 하시더라고. 좀 얼마 안 레벨가 남았는데. 높으시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1분씩만 못다 하신 말씀?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씀. 12월 FMC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난 11월 그러니까 지난 F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뭐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예. 이게 긴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금리가 다시 4% 초반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 밤이네. 오늘 밤에도 연설이 있고 12월 연설은 있고요. 네, 연설은 있고 이제 FMC는 FMC 때 11월 본격이 16일인가 되겠지. 그렇죠. 그걸 주시하자. 네. 한번 주목하자. 장기 금리 움직임을 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저는 지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금리와 이제 위험 선호의 연관관계들이 계속 깊게 왔는데 네. 올해 미국이 한번 그거를 아까 3분기 주가는 오르고 금리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고 그런 어그러지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예. 내년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무조건 오를 것이냐. 올해 3분기에 그 엇갈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빠지는 논리가 뭘로 가져가서 내년도에 이제 위험 선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뭐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같은데 리스크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아까 원로이사도 걱정했고 제가 카드 매출액 보여드렸지만 뭐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본 것 같은데 내년도에 미국의 신용 위기가 생긴다고 하면 저 지금 이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지 못해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미국의 카드론 대출 금리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줄이게 되는 탄력이 결국은 위험 선호에도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모시고 듣게 되니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또 원래도 높지만 더 높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만간 또요? 그럼요. 조만간 또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 윤여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